광주에서 차를 훔쳐 목포까지 타고 간 간 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정신적 연령이 낮다는 것 때문에 범죄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 조금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리니까 처벌을 안 할 것이다. 그거를 이용해갖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나는 그거를 좀 낮춰갖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이번 순서는 광주 전남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규석 캐스터 그리고 정경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광주에서 자동차를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이 스스로를 촉법 소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만 14세를 넘기면서 촉법 소년 범위에서 제외됐고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난 15일 새벽 4시 5분 한 아파트 주차장에 중학생 2명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4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자 또다시 범행을 시도한 겁니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아왔던 차량은 바로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계획 없이 직접 손잡이를 잡아당겨보고 차문이 열리는 경우에는 금품을 털어왔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품을 털기 위해 탑승한 차량에 시동이 걸리자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감행했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단지 내에 세워진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이들. 80여 킬로미터를 달려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들어 첫 범죄였다는 둘은 처벌 대상의 나이가 된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학생들이 이 촉법소년 제도를 좀 잘 알고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요. 촉법소년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1953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70여 년간 유지되고 있는 연령 기준인데요.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 그리고 강력범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년 범죄를 두고 뭐 범죄 소년, 촉법 소년, 범법 소년 이렇게 나누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연령에 따라서 일단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범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 미만의 소년을 얘기를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그리고 범죄 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분이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 형벌이라든지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뭐 형벌만 내릴 수도 있고 보호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벌 부과는 되지 않지만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벌과 보호 처분 모두가 가능한 그런 구분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호 처분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또 의문이 남을 수 있잖아요. 보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좀 처분이고 특별한 형벌인데 형벌을 가하기에는 너무 과하니까 보호자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게 한다든지 뭐 단기간 소년원에 입소를 한다든지 혹은 보호관찰관이 어떤 보호 근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약하게 처벌을 해주는 특별한 조치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어린 학생들을 과하게 처벌을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소년법이 추가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보호 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는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현재로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벌의 실효성을 가할 수 없다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다소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촉법소년 제도가 형벌은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은 받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피해자한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행동에 관한 책임을 민법상 부담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법이 규율을 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의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임의로 변제를 하거나 보상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보호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성립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피해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 처분만 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나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피해 합의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서라도 좀 촉법소년 연령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에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무부가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우리 형법이 1953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제정된 때부터 이 촉법소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우리 민법에서 성년 나이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법에서는 변경이 있었는데 이 촉법소년 규정만 유독 변화가 없이 1953년 기준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경제라든지 정치, 사회, 문화 여러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그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인터넷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다양한 범죄들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우리 형법에서도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경우와 과실로 범한 경우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좀 과하게 더해서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촉법소년임을 알고도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고의로 범죄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 촉법소년의 그 연령이 좀 낮아지면 내가 고의적으로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범죄를 해야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와 법무부의 동향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석 캐스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화에 대한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오셨다고요? 네, 제가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과연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무면허 운전, 그리고 금품 갈취 등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벌로 끝나는 촉법소년 제도. 이 제도의 기준 나이를 더 낮춰야 할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같은 범죄를 일단 40번 이상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나이라는 강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촉법소년 그 자체를 나이를 좀 더 낮추든지 아니면 그 폐지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활을 시켜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강한 처벌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더 나아지게 막 바꾸고 혹시나
뭐 만약에 또 다시 재범하게 된다면 그때는 강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그 제도를 악용해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연령을 좀 더 낮추고 이 청소년들의 처벌보다는 교화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좀 더 중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 촉법소년 송치 현황을 보면 2016년 6,500명대던 촉법소년은 2020년 9,600명대로 급증했는데요. 5년간 촉법소년 39,600여 명 중 만 13세가 25,500명을 넘을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촉법소년을 포함한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보호하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를 이어가는 이것도 연령 기준 하향과 더불어 교화와 개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수강명령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런 범죄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저희한테 이제 교육을 좀 몇 일자로 시켜달라, 몇 시간을 시켜달라라고 오거든요. 저는 촉법 나이를 좀 어리게 해서 법에 저촉됐을 때 이러이러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지도의 목적이지 아이들을 처벌을 해서 아예 없애버린다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나이는 낮추되 예를 들어서 정말 중범죄는 당연히 거기에 합당하게 처분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거기에 대한 선도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처분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령이 낮아지면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범죄율 감소에는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방안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촉법소년 제도 자체가 사실상 가해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법제가 너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이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바로 교도소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벗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바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뭐 경미한 범죄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처분으로 충분히 교화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은 그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바로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현재 문제는 강력범죄라든지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그런 소년범의 경우에는 형벌을 전혀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혀 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정서 이런 것들에 맞나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현재 어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고 그 자체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가해자도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촉법소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은 충분히 필터나 보호망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책까지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